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지금 뭐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죠. 미중 전쟁, 또 미국에 의한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일본이 이제 미국과의 암묵적인 그런 역할 분담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어제 날짜로 재를 넘은 것 같습니다. 아마 2019년 7월 18일을 훗나라의 역사는 자유한국당이 사형 집행된 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각한 사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저께 황교안 대표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만나가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준엄하게 성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특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당 야당 대표로서 한 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아베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풀어라.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몇 번 우리 센터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무슨 대처한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조차도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제기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인데, 같이 가서 그냥 어시아시아에서 같이 뭉쳐서 싸우자, 그 이야기밖에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준엄하게 성토한다. 이쯤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혹은 문재인의 졸개라는 소리인데. 세 가지가 아니겠어요? 문재인이 국익에 관련된 문제니까 같이 보자 그랬으니까 아마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고, 두 번째, 지금 조중동 등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움직임이 좌우 가림 없이 전부 정신승리를 일본에 대해서 항일조로 지금 막 문제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진단을 하기 좀 없어서 그런 건지 힘들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판단력 미비죠. 첫째는 첫째는 이제 명분이죠. 야당하고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야당도 거기에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판단력 미비고. 그게 같은 얘기지. 그걸 명분으로 파악한다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 내에서 상당한 숫자들이 이 국회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손바닥 위에서 깨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그러니까 김명수라고 얘기하면 김명수와 문재인의 주도 면밀한 기획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날 폭도스런 그런 징용 판결을 내렸고, 그것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탈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거를 그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따라서 중재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거부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게 거부되니까 그건 한일 양국 중재위고, 청구권 협정 3조 3항에 따라서 제3국 중재위 구성도 거부하고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좀 살벌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 그러면 결국 이거는 김명수 문재인이 공동 기획 작품, 일종의 음모적 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일 히스테리. 그런데 이 판을 본질을 직시를 못하고 이 판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황교안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합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한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문재인이 채용한 간첩이 한교안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면 그 사람 IQ가 2자리인가? 하여튼 이 현실 직시에 대한 그러니까 엄중성이라든지 그다음 입체적인 사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지금 나왔지만은 문재인의 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 혹은 문재인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예찬 대표가 예. 이미 결정을 해서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위에서 예, 예. 이 문제 위안부 아니, 어째서 아니, 징용 징용 문제에 문제는 대해서 이미 결론이 다 났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낸 거죠 그때?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그 개인 배상에 대한 부분은 저기 없다라고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가 예. 우리 정부가 일정한 만약에 그 문제가 배상의 필요가 있는 명백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6천억 이상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면은 김명수는 대법원들은 2005년 민간 합동위 결정을 뒤집은 거네. 뒤집은 거죠. 폭도네. 김능환 그, 그리고 이제 김능환 그 대법원 판사가 아주 비장한 결심으로 그걸 뒤집은 거죠. 그리고 비장한 거예요? 아니면은 문재인이랑 짠 거야? 아니면은 비장하게 짠 거예요? 좀 비장하게 짜겠죠. 참.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 판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황교안은 거기 가서 문재인이 하는 얘기를 고스란히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을 뿐 아니라 황교안이 법조 출신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법조계가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그렇죠. 이런 말로 화두를 던졌어야 되는데 네. 딱 기선을 제압하고 네. 그리고 법조계가 부끄러운 짓 저지른 걸 대통령이 바로 잡으셔야지.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반일 히스테리 하면은 남들은 둘이서 짜고서 음모 기획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를 가서 쎄쎄쎄 박두를 쳐줬으니까 제 눈에는 저기 문재인이 채용한 간첩이네. 그러니까 의심되네. 야당이 예. 야당의 대표고 예. 문재인 정권이 독재라고 규정하고 예. 독재가 자신한테 도끼를 내리쳐더라도 도끼를 삼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던 황교안 대표가 예.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언도 못하고 예. 그냥 같이 저기 휩쓸려 가가지고 일본의 행위를 경제 보복 조치로 스스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손바닥에서 깨침 치고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준엄하게 성토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이네. 그럼 뭐 죽창 그러니까 되는 거나 황교안이가 아니라 마찬가지죠. 문교안이네. 그 다음에 문재인 동생이야 형이야. 그러면서 이제 방법론상으로 네, 우리 그까지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의형제가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하고. 저기 참 한심한 이야기인데 네. 더 심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여기 점잖으시고 저는 계속해서 개찌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지금 정부가 감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감정이 뭔데? 감정이 뭐로? 지금 정부가 감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아니죠. 업무 기획 기획. 작품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아니, 그 대통령이야 뭐 지가 꿈을 꾸든 말든 그건 내 비즈니스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서 야당 대표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은 본인 인생이 창피하지. 아니 뭐 문재인이 창피하지. 좋겠죠. 근데 우선 이제 뭐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한 말은 문재인이 아베와 만나서 정상회의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라. 그 다음에 대일 특사를 보내라. 그리고 국민은 힘을 모아야 된다. 이게 뭐야? 문제를 잘못 설정하고 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베가 문재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니 일본 사람들 화법에 텔레비에 나와서 아베가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신용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은 말을 엄청나게 조심하는 사람들이죠. 저 아끼잖아요. 네. 예? 워낙 말을 아껴서 혼내와 다대란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셈이 다르다. 본 마음이 다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판인데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이 저거 거짓말하는 구라쟁이다 이 소리 아니야. 아베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가 문재인이 아베대로 야 만나서 일 풀자 그러면 아베가 만나나 주냐고. 아베 뭐라 그럴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까? 안 만나는 게 낫죠. 네. 만나면은
아니 아베가 안 만나준다니까. 그러니까 강경화도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거기 외상이. 안 만나준다라고 하는. 그거를 황교안이가 아베 너 가서 아베 만나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판을 못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설사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저 문재인 씨가 뭐 어떤 대응을 하겠어요. 본인이 한 12, 13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걸 이게요. 뒤집은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의 자충수인 게 보시오. 사람들은 예? 저기 뭐 이게 경제 보복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WTO에 제소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문재인이 완전 이게 자충수를 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김명수, 김능환, 예. 이 대법관이라는 그 법복을 입은 폭도들이 폭도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판결을 바탕을 해가지고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의 압류와 이제 강제 이제 집행이 들어가잖아요. 압류 및 강제 집행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WTO에 제소된다고. 그렇죠. 일본이 제소한다. 일본이 제소하죠. 일본이 네. 협정을 어기고 자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의해서 자국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의해서 국제 세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꾀를 헛꾀를 낸 게, 자 대법원이 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명수 만나서 밥 사주고 싶어. 왜? 잘했다. 당신 정말 잘했다. 스스로 들어서 죽을 꾀를 냈구나. 제가요 겉으로는 이렇게 김명수 폭도 판결이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대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이제 하급 법원에 가서 저 미쓰비시 무슨 특허권에 의한 특허료 로열티 그 부분 저기 막 강제 집행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 당사자들은 막 이제 소송을 낼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돈 뺏는 소송을 강제 집행 소송을. 그래 위에서 판결 그렇게 나눴는데 하급 법원에서 그 벗어날 길이 있어. 그렇죠. 판사가 무슨 생각하든 간에 판사는 강제 집행 압류 강제 집행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없죠. 네. 이미 그렇게 장전해서 총이 쏴진 거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총알 나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자체를 엎어버리지 않으면 헌재나 이런 데 가서 그렇지. 엎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총알이 빵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자 보세요. 미쓰비시의 자국의 폭도스러운 자의적 법 해석에 의해서 국내법 해석에 의해서 세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된다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이거 직방으로 WTO에 걸려요. 그렇죠.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다. 그 행위를. 그런데 한국은 자 보세요. 그래서 일본이 그거 미쓰비시나 일본 기업 보호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거 하려고 에칭가스 한 거 아니에요. 일본은 에칭가스가 한국이 WTO 제소한다. 그러니까 일본 하는 말이 야 이거 수출 금지 아니야. 쟤들 봐봐. 방탄 벤츠 보내는 애들이야. 석탄 막 밀수하는 애들이야. 그래. 석유 한적에도 엄청나게 한 것 같아. 저런 애들이야. 저런 애들 보고 WMD 제조 물질 그거 일본에서부터 수입한 거 관리하라 그러면 관리 되겠어? 안 되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야. WTO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WTO로 한국을 징용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개박살을 낼 수 있고. 그렇죠. 문재인 진영은 이 에칭가스라든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시비를 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문 대통령님. 꼭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특히 그 계산이 국내용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감정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수가 있는데 요번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예. 제일 먼저 몇 번 누누이 이 문제가 터져 나온 거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의 핵심 소재와 관련돼서 국제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보 관리고 수출 관리라고. 그래서 보복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아베를 넘어서는 미국 등 세계 주요 말하자면은 이 선도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땅이 떨어지는 사태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박시필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저번에 설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먼저 혹 대통령 모르게 어느 일정하게 요새 하도 뭐 친북 뭐 숭중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약간 간첩스러운 혹은 간첩에 거의 뭐 준하는 회사들이 장난을 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밑을 먼저 챙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챙겨보고 그냥 자기 밑인지 옆인지 위인지 뭐잘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자기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 챙겨봐야죠. 챙겨봐야 되는데 국정원은 다 사표 쓰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있었어야 되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거를 챙겨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야당은 바로 국정원장 관세청, 불러가지고 국정원장, 그래서 조져야지. 그다음에 산자부 뭐 다 해가지고 그다음 기업도 초치하고 그다음에 없어진 기업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안 하잖아. 그다음에 언론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그래 이것들이 전부 문재인 간첩이야. 문재인의 에이전트. 에이전트야. 문재인의 에이전트. 황교안이 문재인의 에이전트고 조중동. 내가 보기엔 조중동은 어쩌면은 그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조선 그 중앙 평양 무슨 조선 방송 뭐 있잖아. 서울 지구가 아닌가 싶어.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명예에 상당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에서 구도를 놓고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막 죽창 들고 일본하고 싸우자 그리고 아무런 레버리지도 없으면서 뭐 중소기업 소재 우리 저기 개발해서 돈 또 세금 뜯어서 뭐 몇천억 몇 조 투입을 하자 하세요래. 조중동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뭔데? 전 국민의 개돼지화. 뭐 똑같아. 그 하여튼 점에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뭐 억울하면 공개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그 점에서 황교안이도 똑같은 거예요. 황교안의 그렇죠. 로망도 전 국민의 개돼지화야. 그걸 뭐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아니요, 전 그게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사악한 거예요. 오케이 뭐 그까지 진실을 봐도 외면하고 계산 속에 사악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 사람들 좋게 안 봐요. 진짜로 요새는 저거 악한데 이렇게 봐요. 그 요새 고든창이 이야기했던 에이전트가 범위가 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어요. 에이전트가 참 복잡해요. 아니 이제 고든창은 북한의 에이전트고 이제 조중동이나 황교안쯤 되면 그 급도 안 돼. 문재인의 에이전트야. 근데 문재인도 에이전트야. 에이전트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지. 아니 평양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국내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에이전트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굴까? 뭐 저는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제가 말이요. 제가 나쁜 짓 많이 했잖아. 네. 뭘 나쁜 짓을 80년대. 많이 했어요. 뭐. 근데 그때도 이 평양을 제가 북한이랑은 굉장히 대척된 관점인데 네. 저는 북한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부숴야 된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부셔야 된다. 평양을. 그런 나쁜 생각을 했었다. 아니 젊었을 때. 잠깐만요. 뭐좀 칭찬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창피해.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제가 주사파로 이렇게 넘어간 후배들 보고 만나면 한 소리가 있어요. 야 어차피 우리 세상 부수자고 하는 건데. 야 그럴 바에 본가를 차려야지 왜 거기 가서 빨고 있냐. 맞아요. 그 말은 너는 자존심도 없냐. 아니 그러면 나는 이 조중동이나 황교안 씨한테 권하고 싶은 말이 조선노동당 입당하셔가지고 앙업론 받으시고 달러 받으시라고. 빨 데가 없어서 에이전트를 하고 있냐고. 참 깝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기 첨단 기술 전쟁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의원이 그러잖아요. 저보고 순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혹은 한국은 미중 전쟁 특히 기술 첨단 전쟁에서 우리가 중립이라고 양다리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정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순교로 규정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참 순교도 참 나는 순교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오라오래 그냥 열심히 누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남들 안 알아주고 골로 가는 소리 왜 하냐 그 뜻으로 했다 이거지. 그렇죠.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하는 게 자유죠. 자유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한 2년 되니까 리어카에 배추 끌고 못 사냐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나 하도 고립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야,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요 의외로 그 DIY 좋아하잖아. 공구 다루고 시멘트 다루고 전기 다루고. 오늘 아침에도 뭐 열심히 했어. 네. 근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들어서 제일 힘이 안 들면서 단가가 높은 게 뭐냐? 지저분한 거 만지는 거야. 정화조. 그렇죠. 그래서 정화조도 만질 줄 알거든. 그래서 야, 내가 그거 해서 하면 용돈벌이 나겠다. 그리고 그거 정화조 쪽은요. 장비를 부르면 불렀지 자기 차에는 많이 안 싣고 다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담았으나 오토바이에다가 딱 싣고 다니면 돼. 이게 참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아니 뭘 해서 못 먹고 사냐고. 대한민국 정도 되면 머리만 쓰면. 이과 관련해서 어제는 사실은 참나. 지금 한국의 우리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시민들의 감정은 두 가지 서로 상치되는 요소가 있어요. 문재인의 통치에 대한 문재인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절망을 넘어서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데 야당한테 기대가 안 오고 그에 대한 냉소적인 판단은 더 깊어가요. 정치권 전체가 이 일종의 쟤들 다 기생충이야라고 하는 요새 그러니까 야당을 보기를 기생충이지. 근데 잘 봐줬네 기생충은. 저는 보기에 문재인의 간첩에. 하여튼 문재인의 손바닥에서 깨춤추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생충한테는 문재인도 포함해서 말하자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생충이야. 피를 빨아먹고 재정을 남발을 하고 또 뭐 과세를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해가지고 세금만 때리고 흥청망청 막 난리를 치고 그 결과가 어제 나온 블룸버그 통신에 세상에 참 우리가 네 마리 용의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섰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계집 속에 들어간 호랑이. 그러니까 한국을 호랑이라 아시아의 타이거라 그랬잖아. 예.